한 나라의 화폐가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바로 2026년 한국 원화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왜 가장 안전해 보였던 일상이 가장 빠르게 무너졌을까요? 2026년 6월 새벽 2시 뉴욕에서 시작된 매도 신호는 서울의 아침을 바꿔놓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 새 2배로 뛰었고 동네 슈퍼마켓 라면 가격표엔 매일 새 숫자가 붙었죠. 누군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위기, 정반대의 운명을 가른 메커니즘,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 13분, 뉴욕 맨해튼 금융가의 트레이딩 룸에서 붉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한 순간이었죠. 스크린 위로 쏟아지는 매도 주문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미리 설정된 임계값을 감지하자마자 한국국 자산을 기계적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각 오후 4시 여의도 증권가는 그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은 이미 코스피 전 종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구분 없이 붉은 숫자가 번졌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3배를 넘어섰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위기 징후가 수개월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붕괴는 단 하루 만에 완성됐죠. 고빈도 매매 시스템이 공포를 증폭시켰고 SNS는 그 공포를 실시간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밤 10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환율과 달러란 키워드로 채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은행 창구 앞엔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환전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일부 지점에서는 달러 현찰이 동났습니다.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빼낸 돈은 약 8조 원, 서울 강남구 한 해 예산의 2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배제된 매매, 그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한국 자산의 가치는 숫자로만 평가됐습니다. 감정도 맥락도 없이 오직 리스크라는 하나의 기준만이 작동했죠. 1,600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방아쇠를 당겼고 시장은 그 총성에 반응했습니다. 환율 폭탄이 터진 지 24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는 개장 전부터 인파로 붐볐습니다. 문이 열리자 카트를 끌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였죠. 라면, 식용유, 통조림 같은 수입 원자재가 들어간 식품이었습니다.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었고 직원들은 재고 확인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 중소기업 공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하는 핵심 부품 가격이 하루 만에 30% 뛰었기 때문이죠. 공장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반제품들은 그대로 굳어갔습니다. 72시간째 도미노는 가게로 번졌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 씨는 은행 앱을 열었다가 경악했습니다.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 새 50만 원 늘어나 있었죠.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빚만 늘어나네요. 같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엔 비슷한 하소연이 줄을 이었습니다. 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명동 화장품 가게에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졌고 이태원 식당가에 외국인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이죠. 상인들은 한산한 가게를 바라보며 임대료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내리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는 딜레마였죠. 72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숫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 앞에 섰습니다. 평온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일상은 계산서로 바뀌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을 무너뜨린 건 기업 부채였습니다. 대우, 한보, 기아 같은 재벌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도미노처럼 쓰러졌죠. 그러나 2026년의 폭탄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2,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였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센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0가구 중 9가구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특히 3, 40대 영끌 쪽의 주택담보대출이 핵심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값이 치솟던 시기,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는 곧 내려갈 거야 라는 기대를 안고 말이죠. 그러나 2026년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7%를 돌파했습니다. 5억 원을 빌린 사람 기준 월 이자만 290만 원이 넘었죠. 서울 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 원대인 상황에서 이자만으로 월급의 절반이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원리금 상환까지 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았습니다. 1997년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주체였습니다. 과거엔 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정리했지만 2026년엔 수백만 가게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정부가 모든 가정을 구제할 수도 파산시킬 수도 없었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매물은 쌓였지만 살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빚의 구조가 바뀌자 위기의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기업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가게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더뎠습니다. 2000조의 덫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경제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환율 폭탄은 그 덫을 작동시킨 방아쇠였습니다. 2018년 터키 이스탄불의 환전소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하루 만에 20% 폭락했기 때문이죠. 달러를 사려는 행렬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일부 환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공포는 스스로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사면 살수록 리라화는 더 떨어졌고 떨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달러를 샀습니다. 터키 정부의 대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려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할 순간 오히려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는다는 정치적 판단이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터키를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낙인 찍었고 자본은 빛의 속도로 탈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루피아화는 6개월 만에 가치의 80%를 잃었습니다. 자카르타 거리에선 상점이 문을 닫았고 폭동이 일어났죠.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을 끈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국가에서 자본은 단 하루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한국도 같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까 내려야 할까? 올리면 2000조 가계부채의 이자 폭탄이 터지고 내리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덩이는 작은 경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주먹만 하던 것이 굴러가면서 사람 키만 해지고 결국 마을을 덮죠. 공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안이 10사람에게 번지고 10사람의 매도가 100사람의 공포를 낳았습니다.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증명했듯 신뢰를 잃은 순간 눈덩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던 그날 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회의실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재무팀이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원화 가치 하락은 수출 대기업에게 횡재였습니다. 미국에 $1,000짜리 스마트폰을 팔면 과거엔 130만 원이 되돌아왔지만 이젠 160원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전기차 한 대당 환차익이 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은 풀가동에 들어갔고 야간 근무가 늘었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중국과 대만 경쟁사를 제쳤습니다. 증시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환율 폭등 이틀 후 코스피는 급락했지만 수출주만큼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5% 상승 마감했고 현대차는 7% 뛰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팔면서도 이들 종목만큼은 오히려 사들였습니다. 한국은 위험하지만 이 회사들은 다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웃는 동안 그 그늘 아래 중소협력업체는 신음했습니다. 부품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데 수입 원자재 가격은 치솟았죠. 대기업은 환차익으로 배를 불렸지만 납품 단가 인상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는 말했습니다. 본사는 4세대 실적인데
우린 문 닫을 판입니다. 환율 상승이 모두를 죽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성장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다만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선택받은 소수의 것이었고 다수는 여전히 눈덩이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 자산은 외국인 눈에 반값 세일 상품처럼 보였죠.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 워런 버핏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포스코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로 뛰었고 강남 오피스 빌딩은 해외 펀드에 줄줄이 넘어갔습니다. 역사는 패턴을 가졌습니다. 환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바로 그 구간, 이때가 매직 프라이스 존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환율이 2,000원을 찍은 후 1,200원대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투자한 외국인은 5년 만에 10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위기의 바닥이 기회의 입구였습니다. 2026년 6월 환율 1,600원 돌파 직후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털은 건재하다. 현재 가격은 과도한 공포가 만든 왜곡이다. JP모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죠. 외국인 매도세가 정점을 찍자 일부 똑똑한 자금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면 하락장에 휩쓸리고 너무 늦으면 이미 가격이 회복된 후였습니다. 2008년 당시 환율이 1,570원에서 1,100원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이었습니다. 그 6개월 사이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과 망설이다 놓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죠. 2026년의 매직 구간은 언제 열릴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닥을 찍고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서는 순간, 그때가 신호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말했습니다. 환율 고점 이후 3에서 6개월 사이 반드시 반등 구간이 왔다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춰왔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운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변동금리 5억 원으로 산 아파트. 그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9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월급 450만 원 중 이자만 내면 16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리비, 식비, 아이 학원비를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집은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었고 전세가는 1억 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구에 사는 B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2023년 고정금리 3.5%로 대출을 받아뒀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환율이 치솟는 동안 미국 채권에 넣어뒀던 1억 원을 원화로 바꿨죠. 1,300원에 샀던 달러를 1,600원에 팔아 2,300만 원 환차익을 챙겼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 오피스텔 급매물 하나를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2년 후인 2028년 A씨는 결국 집을 정리했습니다. 원금 손실 8천만 원에 신용 등급까지 떨어졌죠. 전세로 내려앉았고 재기는 요원했습니다. 반면 B씨는 보유 자산이 3배로 불었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로 회복되면서 사들였던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죠.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통장 잔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차이는 준비에 있었습니다. A씨는 변동금리의 위험을 몰랐고 B씨는 알았습니다. A씨는 환율을 남의 일로 여겼고 B씨는 기회로 봤죠. A씨는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었고 B씨는 자산을 분산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왔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산 포식자와 피식자를 가른 건 정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뉴스는 모두가 봤고 전문가 인터뷰도 똑같이 들었죠. 차이는 행동이었습니다. B씨는 2014년부터 대출 명세서를 점검했고 금리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며 고정금리 전환을 실행했습니다. A씨는 아직 괜찮겠지라며 미뤘습니다. 그 미룸의 대가는 2년 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보세요. 대출 메뉴로 들어가 금리 유형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입니다.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만약 변동이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대부분의 은행 앱은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월급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요? 없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020년 A씨가 바로 그 생각으로 8천만 원을 날렸죠. 전환 수수료 200만 원을 아끼려다 원금 40배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 달러 자산 점검입니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일부를 달러나 달러 연계 상품으로 분산하세요. 환율은 오르내리지만 제로가 되진 않습니다. 1,400원일 때 사서 1,600원에 팔면 14% 수익이죠. 주식으로 14% 수익 내기보다 쉬울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빚의 용도를 재점검하세요. 투자를 위한 빚인가요? 생존을 위한 빚인가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영끌했다면 위험합니다. 2026년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집값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자는 현실이 됩니다. 기대는 배신하지만 이자는 배신하지 않죠. 역사는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였고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2008년 환율 고점에서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10배 수익을 냈고 1997년 IMF 때 강남 땅을 산 사람은 부자가 됐죠. 반대로 빚만 남긴 채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30분입니다. 대출 명세서 확인 10분, 금리 시뮬레이션 10분, 전환 상담 예약 10분. 이 30분이 2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다행이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요행일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